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특강은 조문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조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법에서 판례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고, 중요한 것만. 그 다음에 조문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왜 이걸 따로 정리하냐면은 어차피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추격할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시험은 민법은 조문하고 판례하고 두 군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조문과 판례가 결합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특강으로 찍습니다. 일단 민사특별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사특별법은 조문으로 하면 양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가지고 정리해 본다는 건 좀 양을 어떻게 해요? 줄여 본다는 의미인데, 민사특별법을 조문 정리하면 너무나 양이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기본서나 요약집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부만 조문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좀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조문 하나하나는 다 중요한 것이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차피 조문이 나온다면 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를 보시면 1편 민법 총칙해가지고 법률행위에서 제 103조가 나오죠. 이상하죠? 1조부터 102조가 없죠. 그죠? 왜 그런 거죠? 1조부터 102조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03조부터만 시험번이고요. 그래서 103조부터 정리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103조 자체는 조문으로 정리할 건 없죠. 그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조문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는 조문만 보면 안 돼요. 뭐까지 봐야 되죠? 판례까지 봐야 되고요. 근데 조문이 막 굉장히 복잡해요. 조문이 난해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뭐죠? 조문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례를 가지고 정리하셔야 되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도 마찬가지죠. 당사자의 공박 가로 들어가 있고,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가로 보시면 또는이라고 제가 첨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는 조문이 아닙니다. 조문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맥상 읽기 편하도록 해설까지 덧붙여 있는 조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따로 만약에 조문집이 있거나 조문이 있더라도 이 프린트를 가지고 정리하셔야 좀 이해도 빠르고요, 내용이 좀 풍부해지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104조에서는 조문과 정리할 것은 뭐죠? 이 또는 하나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항상 나오는 지문이지만 공박, 경설, 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이것도 조문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무엇도 같이 보셔야 되죠. 판례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의사표시에서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1항을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네, 그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즉 악이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선의지만 선의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가 누구냐?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을 의미한다는 말이 가로에 나와 있죠. 근데 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사례 가지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공부하신 분들 우리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증여할 마음이 없는 비진이었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이 또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요 사례 가지고 조문을 뭐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해보시고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시면 1항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입니까? 갑과 을 간의 증여계약은 유효고요.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뭐예요? 유효니까 을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취지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을이 알았거나 악이죠. 또는 알 수 있는데 모르거나 과실이 있으면 이때 갑과 을 간의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고요. 증여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죠?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을은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자, 여기가 또는이에요. 그러면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의이고 and 무과실이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차단료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이 항에서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은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인 경우에는 병은 뭘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생기죠. 이것도 한번 안 해보시면은 막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염수장을 펴셔가지고 한번 꼭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출제 경우이 두 가지입니다. 판례를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문을 가지고 낼 때는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구성해서 내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도 108조를 잠깐 보시면 굉장히 조문은 뭐죠? 간단해요. 간단하고 또 판례라고 할 것도 솔직히 많지도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례라고 내기도 어렵고 조문도 간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내냐면 사례 문제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뭐 가지고요? 사례 가지고 정리를 해 보셔야 되는 거죠. 다행히 사례는 항상 뭐예요? 고정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온다. 그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서요. 갑이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게 뭐죠? 통정허위표의 전형적 사례고요. 항상 요 사례만 조금씩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문을 보자고요. 조문을 보자고요.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간의 권리 이전을 위한 효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가로는 원래 없는 건데 제가 뭐 한 거예요? 첨부한 겁니다. 무효로 한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따라서 108조 1항에 따라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여서 을 앞에 등기가 됐더라도 을에겐 소유권이 없고 아직도 누구한테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다. 이런 취지거든요. 따라서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K 입장에서 을 앞에 등기된 요 건물은
을의 것이 아니라 갑의 것이니까 K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채권자죠. 따라서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갑의 행위는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거죠. 이렇게 채무자가 채무를 안 갚으려고 변제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K는 사행이라는 이유로 갑과 을 간의 가장매매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걸 우리가 채권자가 취소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항입니다. 2항을 볼까요?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전득자가 악이더라도 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이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3자라고 하죠. 자, 이 항에서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몰랐다면 갑이든 K든 병에게 이 무효를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또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전득자라고 합니다. 자,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뭐가 생깁니까? 차단료가 생기기 때문에 전득자인 정은 어떻게 됩니까?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취지죠. 이것도 조문을 보시면서 뭐까지요? 사례까지 함께 검토해야지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9조입니다. 자, 1항 보시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네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어떤 착오여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할 게 생기는 거예요. 요 중요 부분이란 부분에 동글뱅이 쳐서 밖으로 팍 뽑아서 두 가지만 적어 놓을까요? 첫째, 경제적 불이익의 존재죠. 자,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만 중요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지 아닌지를 따질 때 뭐 가지고요? 경제적으로 불이익한가 아닌가를 가지고 따져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따로 기억할 건데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나 또는 수량, 지적, 부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가, 가격이 잘못됐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또 수량, 지적이 부족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이유는 왜 이렇게 반시하고 있냐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억의 땅을 팔았는데 팔고 났더니 한 1억 2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판 사람이 착오라고 취소할 것이고 좀 비싸게 줬다라고 생각된다면 산 사람이 취소하겠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는 겁니다. 정해진 가격이죠. 하나 밀고 땡기고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산출될 텐데 만약에 시가 가격을 중요 부분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착오라는 이유로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취소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시가, 가격, 또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냥 계속 보시면,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자,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실제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착오는 개념적으로 반드시 무엇을 포함하게 되냐면 과실을 포함하게 되고요. 과실이 있더라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과실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뭐가 되면요? 중대한 과실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일단 이렇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주의, 의무가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중대한 과실입니다. 정도의 차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별해서 문제를 푸실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믿었습니다.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것은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푸시기로 공부해 오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경제적 불이익은 있죠. 그죠?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짓지 못한다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그 땅에서는 충분히 공장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항.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조문 자체는 아주 간단하죠.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취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다, 강박을 쳤다. 그러면 갑은 이 110조 1항에 따라서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문에서 신경 쓸 것은 뭐냐면 2항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항을 보시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즉 아기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선의지만 선의에 가실이 있는 경우 하나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인 을이 사기 강박을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다.
그럼 언제 취소할 수 있냐?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지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역으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이때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법조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추가할 게 뭐냐면 요 놈은 왜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갑한테 사기 강박을 쳤느냐 요 문제인 거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을이 사장이고 병이 직원, 피용자이어서 갑에게 사기 강박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을이 본인이고 병이 대리인이어서 갑에게 사기 강박을 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이 답이 나왔죠. 피용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이지만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용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것은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거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은 뭐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계속적으로 반복적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1조 해가지고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나옵니다. 일단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 의사표시가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하느냐 요 문제거든요. 111조 1항을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 가로 보시면 도달이 뭐냐? 사회통념상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거 우리가 뭐죠? 도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달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질문 많이 나오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의사표시 효과는 발생한다. X.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발생하는 거죠. 상대방이 직접 수령해야지만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 X. 상대방이 직접 받은 게 아니더라도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 파출부가 받았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도달이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받아야지만 효과가 발생한다는 질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자, 도달이 뭔가요? 지배 영역 내에 진미해서 사회통념상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이 뭐죠? 도달입니다. 여기서 좀 메모할 게 있어요. 자, 도달에다가 똥골뱅이 치고 입증. 이렇게 되겠네. 그죠?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느냐? 여기서 나오면 이제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질문 나오는 부분이죠.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따라서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표의자 입장에서는 도달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우리 판례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배달이 됐는데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뭐 해주냐면 간주를 해주기 때문이죠. 조심할 것은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보통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요거로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배달이 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입니다. 사정 변경이죠. 자,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가 발신을 하고요. 도달이 된 후에는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겨요. 따라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신경 줄 문제가 아니라 표의자가 책임질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111조 1항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공부하실 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죠. 죽어도 아니야, 그죠? 야, 너 그랬지? 아이, 나 진짜 정말 죽어도 아니야,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죽어도라는 말은 뭐예요? 절대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쓸 때 어느 습관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1조 1항.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죽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죽어도. 심지어 뭐 하더라도요? 뒤져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발신할 때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도달되기 전에 대리권이 소멸되면 그 행위는 무권들이다. X. 왜요? 뒤져도 죽어도 영향이 없는 거니까 대리권이 없어지는 것 정도에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영향이 없겠죠. 자, 어떻게 이해하자고요? 죽어도 영향이 없는 겁니다. 죽어도. 그 다음에 이제 112조입니다. 일단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이 나오는데 법조문 보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요, 수령 능력이 없습니다. 법조문 보자고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왜요?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으니까요.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제한 능력자가 나 보호받기 싫대요. 굳이 말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즉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다만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그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뭐가 있냐면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알면 도달시키면 되겠죠? 따라서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첫째, 도달되지 않는다. 둘째,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다. 세 번째, 후견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도달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3조입니다. 자, 상대방의 지배 영역에 진입시켜야 의사표시는 도달이 돼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시킬 수가 없다면 의사표시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가 그거는 아닌 거예요. 113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 내용, 뭐 법원 게시판에다 걸어놓으면 2주가 지나면 효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그건 뭐예요? 민사소송법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민법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랍니까?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